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 철학사 1권 제14장 지난 무렵의 육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중국 철학사 상권은 중국 사상사 중에 자학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 중국 사상사를 구분할 때 자학시대와 경학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학시대는 대자백가의 학파들이 각기 평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자기 학설을 주장한 시대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시기는 중국 왕조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진나라와 한나라 초기까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를 지나 중국 대륙을 처음 통일한 진나라와 초한을 비롯한 혼란기를 지나 한나라가 다시 통일하는 시기까지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13장까지 살펴본 사상의 흐름이 자학시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 철학사 학원의 경학시대를 공부하기에 앞서 자학시대의 여러 제자백가 학설들이 어떻게 이후에 서로 영향을 주고 펼쳐지는지 정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이번 영상에서 다룰 14장 지난 무렵의 육아입니다. 육아의 첫 시작이 공자라고 할 때 공자가 논한 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한 예는 형식입니다. 이것은 추상적 개념인 인간다움을 구현할 구체적인 형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인간다움을 훈련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의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자는 형식을 제시하고 중요하다고 말했을 뿐 예의 성격과 왜 인간은 예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의 이론적인 정리는 전국시대 말기와 한대 초기의 유자들에 의해 완성됩니다. 예의 기능은 두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인간의 성정을 절제하는 측면이고 둘째가 인간의 성정을 격식화하는 측면입니다. 인간은 욕망을 적당히 절도와 분분에 맞게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조절하게 해주는 표준적인 외부 규범을 예라고 유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맹자는 예와 의의 두 본질을 조절하고 격식화하는 것이 예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사람은 욕망을 따르게 마련이므로 절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충돌하기 때문에 선왕은 예를 제정하여 분별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단공이라는 책에는 예가 한 개인 안에 여러 정욕들을 좋아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예에 대해 기록한 얘기에 따르면 예란 사회적 안정을 위해 사회적 차별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차별이 필요한 이유는 반드시 그래야만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충돌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전국시대는 전쟁으로 세계가 온통 불안정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러한 시기에 혁명이란 안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었겠고 그 방법이 위계 질서를 변별하는 사회적 차별에 대한 질서 유지라고 여겨졌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생활 중에서 예가 가장 중요하다. 예가 없으면 법도에 맞게 천지신령을 섬길 수 없고 예가 없으면 군신상하 및 장유의 위계 질서를 변별할 수 없고 예가 없으면 남녀, 부자, 형제 간의 친밀한 정 그리고 혼인과 인척 간 교제의 빈도 등에서 분수를 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인간다움을 위한 도리의 실천이고 안정을 위한 자기 본분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이러한 예는 주변 환경이 변할 때마다 적용해서 변용되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예가 인간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과 형식이라면 음악은 인간의 정감을 절제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육아는 악 역시 인간으로 하여금 조절하여 중용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악의 효능에 대해서 쓰여진 악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는 인간의 마음을 절제하고 악은 인간의 음성을 화평하게 한다. 정치로서 그것을 시행하고 형벌로서 그것이 어그러지는 것을 방지한다. 예, 악, 정형의 네 가지가 세상에 두루 시행되고 어그러지는 일이 없으면 왕도 정치는 완성된다. 음악은 상하 화합을 도모하고 예는 귀천의 분별을 도모한다. 상하 화합하면 서로 친애하고 귀천이 분별되면 서로 존경한다. 음악, 즉 화합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방탕해지고 예절, 즉 분별을 너무 강조하면 소원해진다. 인정을 화합시키고 풍모를 격식화하는 것이 예악의 목적이다. 육아에서는 음악을 천지의 조화와 같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육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식은 상례와 제례입니다. 인간의 정감이 가장 역동적으로 반응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지내던 사람을 죽음으로 이별할 때입니다. 이때 어떻게 인간의 감정을 격식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한 것이 상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도의 절차를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노력이었다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순전히 이지적으로만 대하면 정감이 허락하지 않고 순전히 정감적으로만 대하면 미신에 빠져 진보를 방해한다. 순자와 예기에서 논한 죽은 사람을 대하는 도리는 이 양자간을 절충하여 이지와 정감을 아울러 고려하고 있다. 거기에서 제시된 이론과 해석에 따르면 순자와 예기에서 논한 상례와 제례는 시와 예술이지 종교가 아니며 죽은 사람에 대한 태도는 시적이고 예술적이지 종교적이 아니다. 상례는 하나의 시와 예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미처 못다한 정성을 다하고 싶은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형식입니다. 그러니 상례를 치를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줄 아는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운 정감을 잘 다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지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음을 명확히 알지만 우리의 정감은 여전히 그가 그래도 살아있기를 바란다. 이때 오로지 이지만 따르면 어질지 못하고 오로지 정감만 따르면 지혜롭지 못하다. 따라서 되도록 삶을 모방하여 죽은 사람을 송별하면 이지와 정감이 다 같이 고려되어 어질고도 지혜로운 길이 된다. 제사 역시 인간의 마음을 형식화한 것입니다. 제사는 죽음으로 이별한 사랑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예로서 받드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제사 역시 상례와 마찬가지로 정감을 형식화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수를 따라서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홀령에게 드리는 제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형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얘기의 이 내용에 따르면 제주는 바로 이런 심리작용을 이용하여 죽은 사람을 향하여 상상하여 아련하고 어렴풋한 상태에서 홀령을 볼 수 있기를 바라야 한다. 아련하고 어렴풋한 상태에서 신령과 더불어 교감하면서 신령이 흠양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오직 추모의 정이 위안을 얻도록 하는 것일 뿐이다. 즉 제사를 군자는 인간의 도리로 여기지만 백성은 귀신의 일로 여긴다. 이런 시적인 태도를 순자는 조상을 제사하는 제례를 논할 때에만 견지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제례를 논할 때에도 이 태도를 견지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마음가짐은 추모의 정과 보훈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나를 있게 한 이 세계에 대한 감사로 인간의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상례나 제례에 대해 다룬 내용들을 보면 유자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고 여기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완전한 끝이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낳은 자손, 즉 자기 신체의 일부가 계속 존재해서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후손이 있으면 죽지 않은 셈인 것입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불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상의 제사를 중시하는 것은 모든 자손들의 기억 속에 남아서 부르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혼례는 집안을 인계하는 의미였습니다. 앞에 인용문을 보면 유자들은 혼인의 기능은 후손을 얻는 데 있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결혼하여 자식을 낳음은 새로운 날을 창조하여 종래의 날을 대체함으로써 생물학적인 불사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것은 실로 관제목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슬픈 일로서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면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자들은 부부 유별은 말했지만 부부 유예는 말하지 않았다고 풍울하는 정리합니다. 유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결혼의 기능이 새로운 날을 창조하여 종래의 날을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효자는 부모를 잇는 도를 이루어야 효도를 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를 잇는 도는 육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으로 나눠 생각했습니다. 육체적 측면은 세 가지로 나눴는데 부모를 봉양하는 것과 내 몸을 잘 돌보는 것,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은 보다 섬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의 효란 부모가 생존해 계실 때에는 뜻을 순종하여 육체를 봉양할 뿐만 아니라 뜻도 봉양하여 과실이 있으면 고쳐서 바르게 되시도록 권해야 한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한편으로 제사를 드려 추모함으로써 부모가 우리의 추모와 기억 속에서 불우할 수 있게 하는데 이 점은 앞절에서 상론했다. 또 한편으로 부모의 사업을 계승하여 다 마치지 못한 뜻이 펴질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우리 스스로 계술 창작하여 부모의 이름이 아들 덕분에 천리에 이르러 그로써 또한 무사람들의 사모와 기억 속에서도 불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하나라고 생각할 때보다 삶을 더 충실하게 살도록 도울 수 있게 합니다. 실패 앞에서도 계속 살아가게 하는 힘은 나 하나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효의 순수한 측면을 고려해보면 후손들이 삶의 굴곡 앞에서도 부디 끝내 살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이해해봅니다. 대학의 내용은 자기 수양과 그로부터 비롯된 정치의 도리를 다룬 것입니다. 경물, 치지, 정신, 성의,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수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정을 잘 꾸리고 가정을 잘 꾸리는 사람이 나라의 일에 임할 수 있으며 나라의 일에 잘 임하는 사람이 결국 천하를 평온하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수양하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수양에 있어 필요한 것이 바로 경물, 치지, 정심, 성의인 것입니다. 여기서 치지와 경물에 대한 해석은 이후 중국 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내용은 중국 철학사 학원에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
대학입니다. 대학은 평천화의 기본은 자신이 어디에 머물지를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학문의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일, 즉 집중이라고 말합니다. 사물을 관찰할 때 사물의 현상이 가로막히면 그것에 대한 참지식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취지는 경물에 달려있다. 격이란 도달한다는 뜻이다. 반드시 사물의 현상을 간파하고 그것의 본래 면목에 도달해야 비로소 그 참모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취지가 경물에 달려있는 까닭이다. 중용은 인간이 따라야 할 도를 다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중용에 대해 말한 것이 있는데 시중이라는 개념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중은 인간사에서 균형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큰 지혜를 가지고 매 순간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힘을 시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태도를 고집하는 것은 중용이 아닙니다. 중용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공자의 핵심 사상인 충서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충서의 도는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발휘하려면 반드시 교육으로 훈련해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아가 인간다움을 실현하는데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본받아야 하는 하늘이 활동을 쉼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군자라면 하늘을 본받을 테니 다강불식을 그저 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후에 육아 철학은 도가 철학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국 철학사 학원에서 살펴볼 경합시대의 특징으로 제자백가의 사상이 모두 종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입니다. 육아가 도가의 영향만 받은 것이 아니고 앞서 살펴본 제자백가의 내용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정치사상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자백가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사상으로 채택되는 육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